창작의 고통. 어느 시골 마을 골동품 가게에 판매오는 회색의 낡은 타자기를 두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쓰던 물건이라고 소개했다. 피터는 물론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타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흥정 끝에 아껴두었던 저금을 깨고 타자기를 구매했다. 어쩌면 그 타자기에 작가로서의 마지막 운명을 걸어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피터는 작업실의 나무 책상 위에 타자기를 올려두었다.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책상을 깨끗하게 치우고 난 뒤였다. 심호흡을 한 피터는 평소의 습관대로 술을 한 잔 따라두고 글을 쓰기 위해 타자기 앞에 앉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술은 몇 잔이나 더 비워졌다. 그러나 피터는 아직 글을 한 단어도 쓰지 못한 상태였다. 글에 대한 생각은 떠오르지 않고 술에 취한 피터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작가로서의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렇게 무능한 주제에 비싼 타자기에 돈이나 쓰고 말이야. 피터는 홧김에 들고 있던 술잔 속의 술을 타자기에 부어버렸다. 순간 정신이 확 깬 피터는 말문이 막힌 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고장난 건가? 왜냐하면 타자기의 자판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무런 자판이나 눌리고 있는 게 아니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타자기는 스스로 글을 쓰고 있었다. 평소에 피터가 쓰던 문체와 비슷한 글이었고 그가 생각하던 소재로 훌륭한 글을 써내고 있었다. 타자기는 그렇게 피터가 멍하니 바라보던 사이 몇 문단의 글을 써내더니 곧 움직임을 멈췄다. 타자기가 써낸 글을 읽으며 소스라치게 놀란 피터는 곧 시험 삼아서 타자기의 술을 한 잔 더 부어보았다. 그러자 타자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술 한 병을 모두 비우고 나니 훌륭한 단편 소설 하나가 완성되었다. 그 이후 몇 잔을 더 부어봐도 타자기는 더 이상 술에 반응하지 않았고 피터는 우선 급한 대로 타자기가 써낸 단편의 글을 출판사의 편집자에게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편집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글이라는 전화가 왔고 피터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피터는 시험 삼아 전에 마시던 것과 다른 브랜드의 위스키를 타자기에 부어보았다. 타자기는 다시 움직이면서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집에 있던 술을 모두 거덜낸 피터는 출판사에서 거액의 계약을 따냈다. 피터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리고 타자기는 더 이상 아무 술에나 반응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수입 맥주, 훌륭한 칵테일, 이런 종류의 술에도 움직이던 타자기가 점점 비싼 술을 부을 때만 움직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피터가 글로 버는 돈의 절반은 술값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게 1년쯤의 시간이 흘렀고 피터는 전 세계의 희귀한 술을 마구잡이로 구해서 타자기에 부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자기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출판사에서는 거액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음 글을 요구했고 피터는 더 이상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글을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타자기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가로서의 인생은
정말 끝장이었다. 수중에 남아있는 돈도 얼마 없었다. 시발. 피터는 술에 취한 채로 타자기를 노려봤다. 이게 다 저것 때문이야. 피터는 참지 못하고 술병을 타자기에 내려쳤다. 술병 안에 있던 술과 유리 조각이 타자기 위로 쏟아졌다. 피터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타자기가 몇 달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장 한 개를 끝마치기도 전에 다시 멈추고 말았다. 피터는 잠시 자신의 손에서 흐르는 피와 타자기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찾기 시작했다. 세 가지 소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데는 조건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 둘째, 누군가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램프의 요정이 내게 세 가지 소원을 물었을 때 나는 오래도록 생각하고 계획해왔던 소원을 말했다. 평소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소원을 빌지 상상하는 일을 즐겼기 때문이다. 뭐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잖아. 내가 램프의 요정을 발견한 건 정말 우연이었다. 그 램프는 옛날 만화 영화에서나 보던 등잔 모습을 하지 않고 놀랍게도 손전등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물어보니 램프의 요정의 램프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당한 모습으로 바뀐다고 한다. 마법의 램프라는 걸 발견하는 일이 쉽지 않도록 하는 거다. 정말 멋진 일이다. 아무튼 나는 램프의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물었을 때 어렵지 않게 소원을 말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세계 경제에 대공황을 일으키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소한 규모의 소원이었다. 소원은 금방 이루어졌다. 두 번째 소원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식량이 무한히 자랄 수 있는 비옥하고 거대한 마당과 대저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집이 장난감 집이거나 모래로 만든 집이 되지 않도록 단어를 조심스럽게 잘 골라야 했다. 왜 사하라 사막이냐고? 그건 지금부터 말할 마지막 세 번째 소원 때문이다. 기대도 좋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대저택에 큰 부자가 산다면 강도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모래폭풍에 휩싸여서 죽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 사이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익사해 죽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나는 내 집에서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와이로 놀러 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일로 죽을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난 대저택에서 평화롭게 놀고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나 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대낮에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사막의 지평선 넘어 덮쳐오는 물로 된 거대한 벽이 보였다. 나는 뉴스를 확인했다. 지구를 초토화시킬 만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역시
조금 과한 소원이었나 보다. 내가 졌어.